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그가 내세웠던 이 공약들이 현실 가능한 것인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보고 그렇다면 현실 가능한 그런 공약들이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살펴볼 겁니다. 자, 경제직설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문서진 부대표 자리했고요. 키움증권 홍춘욱 투자전략팀장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지 저희가 또 다른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손성원 석자 교수가 바라보는 트럼프 당선 이후의 글로벌 경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던 후보여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은데요.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경제학과의 손성원 석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될 줄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을 텐데요. 트럼프의 당선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에서 생각하는 의미가 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 경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이제 텍스 컷 세금 감세를 보면은 이게 서플라이 사이드 이거나미 그러니까 공급주의자식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가 더 잘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인프라스트럭처 거기에 이제 돈을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는 물론 이제 뭐 시멘트, 콘크리트 그런 것만 쓰는 게 아니고 뭐 IT, 뭐 컴퓨터, 뭐 테크놀로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일 이제 나쁜 것은 보호무역인데 그것은 조금 이제 미국에도 세계에도 한국에도 좀 역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연설을 하면서 일단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라는 발언을 또 한 번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뭐 무역부터 시작해서 일단 국제 관계 자체가 좀 경색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는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다 앞으로 이제 그게 선거 공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역 때문에, 이미그레이션 때문에 미국에서 잡들이 다 없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많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틀린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특히나 중서부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먼저 하고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더 경제 정책을 쓰게 되면은 이제 고용 창출이 많이 되고 미국도 경제 성장률이 잘 될 거라 그렇게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틀린 얘기인데 네. 그렇게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됐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경제 정책을 밀고 나가야겠죠. 그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도 좀 한국과 이전에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포린 폴리시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클린턴, 오바마는 이제 그 어떻게 했으면 이제 중국을 겨냥을 하냐. 그래서 이제 이제 TPP도 하는 거거든요. 무역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트럼프는 이제 영어로 하면 아이솔레이셔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먼저 하고 우선에 미국이 잘 되는 걸 그걸 보고 뭐 중국이나 해외는 이제 조금 이따 생각해보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요. 그것도 꼭 잘된 생각은 아닌데 그것을 이제 미국 시민들이 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외교적으로도 갈등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미국인들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FTA를 재협상하거나 TPP를 아예 파기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사람들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앞서서 TPP는 없애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나요? 제 생각에 이제 TPP를 없앨 수도 있지만 TPP라고 하지 않고 APP라고 그러든지 이제 딴 이름을 쓸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자기도 그걸 느낄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동남아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우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견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이제 그 자유무역도 굉장히 필요하고 한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선거 때 하는 얘기하고 직접 자기가 실질적으로 하는 얘기하고는 그건 조금 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180도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완화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호무역도 하기는 할 건데 뭐 한국 물품에 대해서 45% 세금을 매긴다.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뭐 5%라든지 뭐 10%는 그게 가능하고요. 또 이제 그 코러스, Korean U.S. Free Trade Agreement 그것도 자기들은 이제 트럼프는 없앤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불가능한 얘기냐.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modify 이제 조금 이제 고치기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두 가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한 가지는 뭘 고치기는 고치면은 한국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법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대신에 뭘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령 관세를 45%가 아니고 뭐 10%로 이제 올린다. 그러면은 왜 45%에서 하다가 10%로 갔느냐, 그걸 이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설명을 하려면은 한국에서 조금 이제 그 이유를 좀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일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게 자유무역이 미국 경제도 좋고 왜 그게 세계 경제에도 좋고 왜 그게 이제 미국 안보에도 좋고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트럼프 그게 그 이제 거기 정부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언론에도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CNN,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 가가지고 한국 쪽에 설명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 국민을 설득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정부도 이게 관세가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히려 손해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원과 하원이 모두 다 이제 공화당, 리퍼블리칸이 모두 다 이제 장악한 의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뭐 FTA의 완전 전면 철폐나 이런 부분들은 승인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름으로는 이제 다 리퍼블리칸 공화당인데 아이디올로지를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게 이제 디바이드 가버먼트 이게 나눠진 정부지 이게 이제 유니파이드 가버먼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스터 트럼프도 뭘 많이 바꾸겠다고 이제 공약을 하긴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 건 그건 이제 민주당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공화당 사람들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공화당 사람들은 이제 자유무역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반대로 이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뭐 아무래도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걱정을 하는 건데요. 뭐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환율 모니터링 대상국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뭐 트럼프가 이전에 이런 얘기도 했어서 우리나라 무역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걱정을 조금 덜어놔도 좋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이제 유세 때 말한 거라고 지금 이제 진짜 하는 거하고 조금 이제 다르다고 봐야죠. 그렇지만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중국이나 한국을 뭐 이제 환율 조작국이라고 그것을 그러니까 진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 threat 그 뭐라 그러니까 겁을 주는 겁을 주는 거죠. 이제 그게 무기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고시에이트를 해야 되는데 네고시한 상대에서 만약 니들이 이걸 안 해주면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그걸 이제 보고를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픽처를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기도 하는데요. 뭐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미국 때문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단 플러스냐 마이너스 쪽이냐에서는 마이너스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러스 쪽은 뭐냐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트럼프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공급주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인플레도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제 세계 경제 물론 한국 경제도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수출 수입이 더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는 뭐냐 그러면 이제 보호 무역이니까 한국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 이제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면은 뭐 더 까다롭게 군다.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서 뭘 이제 비즈니스 하려면 그것도 좀 어렵게 한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건 이제 한국 경제에 좀 네거티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both negative and positive인데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도 세계 경제 흐름이 지금 이제 굉장히 슬로우다운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한국 경제에는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금방 성경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한국 경제 현재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 흐름이 조금 이제 슬로우다운이 하향되고 있다. 그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죠.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경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나쁜 뉴스는 오히려 괜찮은데 이게 불확실성이 있으면 그건 이제 핸들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생겼지만 한국 내에서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경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뭘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빨리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일본에서는 부총리를 금방 이제 워싱턴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누가 부총리도 지금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했으면 이제 불확실성을 좀 빨리 줄일 수 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선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어떻게 이제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을 줄이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 문제도 지금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된 질문은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뭐 예상된 경로대로 올릴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늦춰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테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FRB에서 이자를 올리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에서는 첫날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미국에서는 금융시장, 금융주가 값이 5%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하루에 그렇게 올라간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지고 또 이제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융기관들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뭐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인플레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를 오히려 생각보다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FRB가 트럼프 때문에 이자를 안 올린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올릴 거고 12월에 내년에는 나는 한 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도 올릴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모두가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의 시각을 또 들어보자면 어느 정도 안도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트럼프의 정치적인 색깔과 또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경제학과의 손성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이 손성원 교수의 인터뷰를 보셨는데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국내 한 증권사에서 내놨던 리포트 제목과 딱 들어맞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국내 증권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공화당의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에 주목을 해서 공화당이 어떤 경제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파생되는 영향까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공화당의 정책 기조는 뭐 금리를 올려서 투자를 활성화해라. 그리고 균형은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냥 놔둬라. 사실 이게 공화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 두 분에게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국내 경제에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먼저 박사님 먼저요. 긍정적인 부분이 좀 처음에 오다가 뒤로 가면서 저는 한 2018년 또는 19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부정적 측면들이 더 우세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들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문서진 부대표님. 네, 저도 팀장님 의견이랑 좀 동의를 하는데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국내 증시든 경제든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트럼프가 내세웠던 이 보호무역의 피해는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에게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이 통화 정책에 관련된 이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팀장님이 그 정확한 이제 시기를 이야기해 주신 게 혹시 제 생각과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옐런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저는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직전에 그 문서진 부대표가 오늘 박사님 모셨으니까 박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자 해놓고서 본인의 말을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먼저 단기적으로 일단 페소와의 가치는 굉장히 크게 떨어진 상태로 장을 마쳤었어요. 그리고 금 가격이라든지
은 가격 같은 안전자산의 가격은 올라갔고요. 자, 이 방향성 계속될까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 방향성을 좀 따라가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달러의 강세 쪽에 저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시 말씀드려서 멕시코 페소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 가치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공약사항들을 쭉 점검을 하다 보면 되게 이 모순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 유세나 각종 이런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전강 기조는 반세계화 또는 반이민 이런 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최근 들어 미국 경제에 그 미국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제가 한 2009년부터 한 8년째, 7년째 좋아지다 보니까 노동자 수요는 좀 꾸준히 올라가는데 대신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그러니까 노령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일본의 뭐 취업률 100%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은퇴를 하는 가운데 새롭게 공급돼야 되는 노동력들은 별로 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마저 안 쓰고 더 나가서 무역 장벽도 세워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건 값도 올라간다라면 이거 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될 때 대체로 중앙은행이 금리도 올리거나 아니면 그 금리들을 올리지 않더라도 실물 자산의 여러 수익률들이 올라가면서 그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서진 부대표는요? 일단 뭐 페소화 가치와 관련된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 타겟팅 자체를 지금 신흥국 특히 이제 제조업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신흥국 쪽에 타겟팅을 맞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페소화의 하락 역시도 뭐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페소화는 전 추가적으로 하락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부분도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 관련 부분 동의를 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유, 시발점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조금 뭐 이거 좀 뒤에 한번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트럼프의 지금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돈을 찍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로 인해서 저는 좀 달러와 약세 기조가 오히려 저는 좀 반대로 달러는 점진적으로 좀 약세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지금 뭐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달러와 약세 기조로 가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미국의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달러 약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금리가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저도 당연히 달러와 강세를 나중에는 달러와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지금 현재 앞으로 뭐 향후 한 뭐 2년 정도의 기간을 본다면 저는 좀 점진적인 약세 이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박사님이 기간 말씀해 주셨는데 기간을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좀 이야기가 기조가 다른데. 그러니까 참 환율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서. 그렇죠. 책임지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문부 대표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그 내세우는 게 위대한 미국이야 다시 한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도 올리고 그 나라 기간 산업들의 경쟁력을 개선시키겠다는 측면에서는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게 사실 그게 맞고 과거 또 공화당 리퍼블리칸들이 레이건 때부터 시작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데 아주 전문가들이잖아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와 현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안 그래도 사람들 공급이 부족해서 저 그림이 잘 나오는데 실질 임금, 저 파란 선이 실질 임금이 꾸준히 저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저렇게 임금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그 나라의 소비 여력이랄까?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기업들이 또 임금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제품 가격도 인상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경제가 흘러가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중앙은행이 가만히 안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옐런 의장 이야기는 좀 이따 또 해야 될 테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엔 확률상 과거에 저렇게 실질 임금이 꾸준히 올라가는 건전한 경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한번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는 그 나라 통화가 더 매력 있어 보이는 상황 아니냐. 즉 전 세계 자금의 흐름으로 그 정부의 의도가 상쇄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박사님은 금, 은의 매력보다는 달러의 매력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더 있다. 대신 이제 문서진 부대표의 의견은 금, 은이 지금 당장은 더 낫겠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은은 저는 뭐 약간 좀 배제를 하고 금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달러 강세가 유도가 된다면 사실 금에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되긴 한데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가격대 전 매력적이라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시장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결국엔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으로도 저는 금은 조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만약에 지금 현재 금 가격이 2012년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면 저는 여전히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정도 가격대라면 아직까지는 금 투자는 뭐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서진 부대표가 과연 트럼프가 됐을 때 당선이 돼서 자신만의 정책을 이제 이끌어 나가게 됐을 때 물론 의회의 의견을 통과를 해야 되긴 하지만 달러 정책에 대해서 좀 노선을 변화하게 될까요? 아까 제가 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 흔히 말하는 러스트 벨트 쪽에서 몰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집권 초기에는 그와 자기를 찍어준 유권자들에게 뭔가 보여주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제조 부흥을 좀 할 겁니다. 흔히 말해서 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미제의 부흥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제의 부흥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방금 팀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암묵적인 달러 약세를 조금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의 경제 공약 중에 가장 핵심이 하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1조 달러 정도를 쏟아부어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긴 한데 어쨌든 부채는 돈을 찍어서 내가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뭐 어쨌든 계속 굉장히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흐름은 나중에는 지금 전 팀장님 말씀대로 이게 잘 먹혔을 때 결국에는 미국 쉽게 말하는 경제가 부흥이 된다면 저는 강달러 가겠지만 일단 그 노선을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는 저는 달러는 좀 약간 점진적인 약세이지 않을까.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강달러로 바로 갈까요? 아니면 시간 두고 갈까요? 그 강도와 타이밍을 알 수 있다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어려운 걸 자꾸 민감한 걸 물어보세요, 진짜.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약달러보다는 강달러 흐름이 좀 마음이 편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전망을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이후 18년, 19년으로 갈수록 저는 더 강달러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오바마 정부가 지지율 56%, 55%에 이를 정도로 경제가 괜찮거든요. 경제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연임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아니면 힐러리 후보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어떤 좀 반발 여기에 또 트럼프가 확실한 자신의 성격을 보이면서 러스트벨트에서 몰표를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전에 경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아까 방금 문 부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돈을 뿌려요. 그러면서 또 이 돈을 막 뿌리면서 인플레이션도 좀 생길 것 같고 경기도 올라가면 이게 그 다음에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경기가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이제 돈이 부족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자금들을 빨아들이면 돈값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다 보면 가장 타격을 받는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금리에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날이 오거든요. 이건 이제 그 정책의 어떤 의도와 다른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시장에 걱정하게 되는 게 너무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애써 끌어올리면 조기에 경기 과열로 갔다가 경기가 하강할 위험도 크고 그 시기는 대략 보면 돈을 막 풀 때 그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푼 지 한 2년, 3년 넘어가면 부작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은 아니고 18년, 19년으로 가면서 경기가 나빠지게 될 때는 이게 경기 나빠질 때는 왜 우리도 달러가 강한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불황이 오면 경제가 나빠지면 2008년 본 것처럼 환율이 급등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자산이 저는 달러가 아닌 것 같은데 달러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금은에 대해서 투자하는 타이밍은 지금보다는 저는 조금 더 뒤에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기 전과 후를 비교한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그 이유가 워낙 너무 당선되기 전에는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정말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자 저런 식이었어요. 일부러 저 정도만 지금 걸러오신 거 아니에요? 자, 당선 후에 당선 후 연설을 했잖아요. 그때 표정은 저렇게 온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트럼프가 후보자일 때랑 대통령일 때랑은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건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그렇겠죠? 달라지겠죠?
그 희망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표정에서도 우리는 좀 모순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표정 자체에서 모순이 생긴 것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공약에서도 많은 모순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공약들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사이에 어떤 모순은 없었는지 지금부터 업종별로 한번 우리나라의 업종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저희가 그 기상도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 증권가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기상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방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ICT 그리고 IT 먼저 나오는데 방산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늘 아침에 트럼프랑 박 대통령이랑 통화를 하면서 한미동맹 굳건히 이어가겠다라고 했다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 리스크가 상승하면서 방산주가 주가가 어제 급등했던 것이 단순 해프닝에 끝날 것인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 역시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과하게 걱정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분명 정책 자체는 고립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특히 적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반대 입장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선거 전략으로서 유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어떤 특히 공화당의 기존 정치 노선이 해외에 대한 적극적 개입, 특히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그 이전에 있었던 악마의 제국이라고 부르면서 소련이랑 적대했던 그 공화당의 역사적 전통들을 생각하면 거기에 있는 지금 벌써 상하원을 다 장악해서 정책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 일단 쉬운 것부터 아까 문 부대표가 잘 이야기하셨듯이 서로 합의가 쉽게 도달할 수 있으며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하지 의견 다른 부분에서 마찰을 먼저 일으키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위산업도 좋은 거고요. 더 나가서 저는 재정 지출 확대와 감세 이런 쪽에 정부 정책들이 앞으로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아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혜 업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철강, 자동차, IT 쪽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자유무역 협정을 우리가 폐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상계 관세라든지 반덤핑 관세라든지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철강, IT 다 좀 짚어주시죠. 예, 새 업종이 우리나라 사실 최고의 그러니까요. 수출 경쟁력을 가진 업종이라서 이미 철강 같은 경우는 반덤핑 관세까지 맞은 상황이고요. 얼마 전 IMF에서 나온 보고서를 봤더니 전 세계 교육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중에 약 3%에 달하는 지금 제품들이 상계 관세를 비롯한 다양한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밖에 안 된다는 것도 놀랍지만 왜 거기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나도 괴로운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생각에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 FTA를 철폐하는 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철폐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얽혀 있어요. 명분도 없고 사실. 모든 것과 다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비슷한 효과를 내는 특히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조치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관세 장벽들을 올리는 겁니다. 관세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굉장히 싫어하니까 세금 올리는 건 공화당 완전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관세 장벽이 덤핑이라든가 상계관세라든가 세이프가드라든가 이런 조치들을 더욱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상품 중에 이미 철강은 고생하고 있고 여기에 IT 제품이라든가 자동차, 특히 오늘 자동차 업종이 그런 우려들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면 제가 봐도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기업들의 장점이 또 뭐냐면 되게 유연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 미국에 있는 기업이나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 공세를 피해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는 알라바마 공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직접 투자를 통해서 물꼬를 트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 업종이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반대 의견입니다.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또 돈도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 해볼게요. 옐런 의장을 교체할 것이다. 현실 가능한 것인지랑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시기는 아니겠지만 속도가 빨라질 것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옐런 의장 이제 처음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좀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지금 경제 자문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조기 사임을 종용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옐런 의장 역시도 저는 시장과의 신뢰를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사퇴를 그냥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기는 저는 채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12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인상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트럼프 당선과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동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어쨌든 연준은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12월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전 시장과의 소통이라든지 신뢰 문제 때문에라도 저는 뭐 금리 인상은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환율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오늘 진짜 빠르게 진행해요. 자, 환율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일단은 뭐 약달러보다는 당분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달러를 예상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사실 네, 제일 네. 중요하긴 한데, 그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은 좌우될 것입니다. 그렇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대부분 나라가 다 금리 인하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뉴질랜드 금리 인하했는데 그런가요? 네. 거기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라고 본다면 달러의 강세가 당분간은 좀 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전망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환율은 그렇다면 따라 올라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오늘 또 외국인들의 어떤 회귀에서 네네. 보는 것처럼 한국 기업들 돈 잘 벌고 수출 잘 되면 외국인 들어오는 건 또 상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환율에 저는 제한적 상승. 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벌써 1,150원, 60원대까지 어제도 트라이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 환율 레벨이 내년에도 유지되지 않겠나. 즉 저점이 좀 높아진 것. 전에 네네. 1,090원까지 올해 갔었던 네네. 저점은 이제 내년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두 분께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주도주가 바뀌게 될 것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박사님 먼저. 저는 그냥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네. 가치주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선호하는 그리고 가치주가 지난 7월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네. 이 흐름이 앞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유는 별게 아니고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는 아무래도 성장주보다는 그렇죠. 가치주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업종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서진 부대표는요? 네, 뭐 저는 주도주는 바뀔 거라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그게 어떤 업종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성급하게 포트폴리오 교체는 어렵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저는 이 말을 해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미국은 어쨌든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굳이 뭐 국내 쪽의 수혜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미국 쪽 투자 비중을 차라리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업종별 그리고 환율 외환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홍춘욱 박사님 그리고 문서진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